지난 시간에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버리고 볼테르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적이고 감성적인 걸로 바뀌는, 이건 이제 계몽주의란 이 감성과 경험의 철학에 의해서 지배된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게 데카르트는 근대를 개막하거나 연 사람이 아니에요. 데카르트는 스콜라 철학을 신장 개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부 합리주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손에 안 잡히는 별 같은 걸로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손에 잡히는 감성적인 걸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게 볼테르고 이런 사람들인데, 영국은 이미 베이컨이 오래전부터 경험주의 철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경험주의로 가 있어서 영국 철학이라는 거, 영국 철학 서안이라는 걸 써요. 근데 그 내용은 영국 철학 서안이야. 영국을 소개하는 거. 그래서 볼테르가 욕을 많이 먹는데,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그런 경쟁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어쨌든 간에 영국을 따라서 다 감성화되고 경험주의화돼, 프랑스도.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몰락하는 거지. 근데 다시 18세기 내내 19세기가 초까지 계속 그러다가 경험주의가 지배하다가 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합리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9세기부터는. 응? 역사가 그렇게 흘렀다고, 사상사가. 사람들 잘못 알고 있지. 원래부터 이성의 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대부분 계몽주의가. 계몽주의는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의 시대예요. 저 마지막 읽어볼게. 271페이지. 아니, 내가 읽어볼게. 이것은 특히 데카르트의 수학적 방법을 손에 잡히는 인간적 현상들의 관찰로 대체하려는 볼테르와 철학자 겸 수학자 모페르티의 작업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볼테르는 지난 세대의 형이상학적 관념들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별들과 비교했다. 형이상학이란 늘 합리주의적이에요. 형이상학은 감성이나 물질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연관을 추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신은 이성으로 되어 있고, 그 이성의 총대장으로 신이, 인간은 이성과 감성으로 되어 있어서 좀 디스난, 감성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디스나거나 훼손된 그런 이성이고, 신은 감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감성이나 육체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신은 완전한 이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주는 이성으로 되어 있다. 합리적 구조니까 신이 그걸 지배하는, 이런 식으로 막 사고를 하는 거예요. 마치 본 것처럼. 완전히 이게 창훈이 닮아가지고 계속 그래갖고 그 메타피직이라고 이렇게 두껍게 막 쓰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어? 나머지 뒤에 놈들은 신학을 전부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플라톤 걸로, 거기다 신만 집어넣고 기독교적 색만 칠해가지고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기초에서 만든 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그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 주창자죠. 그건 2세기, 3세기, 4세기 기독교에서 나온 거고, 12세기경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해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요. 그건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래요. 스콜라 철학.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은 다른 거예요. 기초가 하나는 플라톤이고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니까. 그 토마스 아퀴누스가 토미즘이라고 그 사람은 사상을 부르는데, 토미즘으로 일대 혁신을 일으켜서 중세 때는 엄청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세인트란 말이 붙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데
이 스콜라 철학이 합리주의적인 이성 구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성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육체나 물질을 우습게 하는 그런 철학인데, 그것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신의 계시보다는 이성의 바탕을 둔, 계시와 이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전에 스콜라 철학은. 근데 여기서는 계시는 빼고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두고 거기서 하나씩 논리적으로 연역을 해서 새로운 과학을 만든다고 한 사람이 데카르트야.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태제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원래 태제는 나는 의심한다로 되어 있죠. 나는 모든 걸 의심해. 나의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눈에는 보이지만 눈이 나를 속이고 있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그냥 의심하고, 심지어 나의 육체적인 존재까지도 의심하고 나의 존재까지도 다 의심할 수 있어요. 꿈꾸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다 존재가 의심스러운데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죠. 그래서 의심한다, 나는 존재한다야. 이제 생각으로만 바꾸면 의심은 사유작용이니까 생각한다, 그러면 나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생각은 이성이고 이성은 생각인데, 거기서부터 하나씩 도출해 가는데 논리적으로 연역을 해서 신의 존재까지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연역으로 가장 모델로 삼은 게 수학인데, 수학은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지만 전부 논리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뭐가 뭐고 같고 뭐고 뭐 같고. 근데 이제 논리학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A는 이꼴 A야. 동일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A는 BA가 아니다. 모순율이라고 그래. 동일률과 모순율 이 두 개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논리를 다 도출해내는 거야. 응? 논리학이. 형식 논리학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데카르트의 형식 논리학. 변주법이 아니고. 그렇게 연역을 해내면 우리의 이성 속에 이미 타고난 지식이 이성 속에 막 응집돼서 들어있는 걸로 데카르트는 생각했어요. 계속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새로운 진리와 지식이 이성으로도 계속 개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또 발견한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학 공식도 나오고, 응? 응? 미적분도 발견하고, 미분, 적분 다 발견하고요. 근데 그게 세계가 그 모양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 식의 사고를 이제 데카르트가 한 걸 청산하는 과정이 계몽주의다. 네? 그걸 제일 먼저 박살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를 제일 먼저 박살내는 사람이 토마스 홉스예요. 응? 토마스 홉스는 그 전에 베이컨이라는 경험주의 자기 선배가 있었죠. 근데 베이컨을 따르지는 않았고 에피큐리언이야. 기본적으로 토마스 홉스는 에피큐리언 쾌락주의적인, 그러니까 뭐 감각과 감성을 중시하지만 대단히 소박 경험론자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응?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어? 눈으로 얼마나 보나? 눈에 안 보이는 먼지 같은 거 안 보이는, 안 보이면 없는 거야? 또 눈에 보였다고 그래서 그게 진리야? 응?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 눈에 보이는 게 진리야? 내가 무슨 색 입고 있어? 내가 지금 회색 입고 있지? 네. 이게 회색인가 이게? 이 옷이 회색이냐고? 일반적으로 회색으로 착각하는 거지. 이 옷은 회색이 아니에요. 이 옷은 색깔이 없다고. 다만 여기에는 이 옷은 그 색소가
모든 햇빛 중에 모든 유색 색상을 다 먹어버리는 먹어버리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자연 소재일 뿐이야. 빨간색은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를 싹 먹어버리는 그 색상 소재라고. 그것이 빨간 건 아니지. 빨간 건 빛에서 오는 거라고. 빨주노초 파랑보 있잖아. 못 알아듣네. 어? 그 사물이 고추 빨간 것이 있으면 고추가 빨간 게 아니라고. 고추의 그 빨간색으로 비춰지는 것은 내 눈에 빨갛게 보이도록 만드는 빛을 빨간색 파장만 반사하는 거야. 약 700, 650, 680이냐 700이냐 그 사이에 있는 광파만을 반사해. 나머지는 싹 먹어버려. 그럼 우리는 빨간색으로 봐 그걸. 근데 빨간색 눈에 빨간색을 볼 눈을 타고날 때부터 안 타고난 사람, 없는 사람, 생명은 못 보지. 네. 생명의 존재는 빨간색은 우리의 능력이구나. 그지? 네. 그것이 빨간 게 아니라고. 어? 그건 그러한 광파를 반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소재일 뿐이야. 응? 네. 알아들었어 이제? 네. 그러니까 계속 착각하면서 사는 거야.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네? 네. 눈에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빨간 게 아니란 말이야. 어? 네. 알아들어? 네. 또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도 아닌 거고 눈에 보인다 해서 그게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토마스 홉스처럼 소박 경험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독단이에요. 엄청난 독단이야. 합리주의만큼 독단이라고. 아까 이성적으로 논증되지 않은 것은 안 믿어버리는 거 그런 것도 독단이듯이 이것도 독단인 거야. 에? 아예 선언하지요. 에피쿠리온 같은 거. 우리는 교조만을 믿는다. 의심 없다. 우리는 무조건. 응? 그래서 우리의 오감과 육감으로만 가지고 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자료를 5개 육감으로 모은 자료를 생각으로 정리를 해야지. 네?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이사지. 경험에서 배우고 그걸 생각을 한다. 학이사? 응? 공자 유명한 태제. 학이불사 증망. 경험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멍하는 거고 알미 없어서. 된장 엄청나게 잘 담그는 할머니들 많잖아요. 학교는 문턱도 안 가보고 엄청나게 잘 담아. 우리 김찬숙 씨보다 훨씬 잘 담을 거야. 근데 어떻게 담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렇게 담는 거야 자꾸. 그냥 경험에 콱 쩔어갖고 지식이 없는 거지. 응? 남을 가르칠 수도 없어. 새끼야 그냥 계속 따라서 하다 보면 배우는 거야. 등록으로 배워. 이렇게밖에 못해. 합리적으로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또 경험적으로 정리된 것도 없고. 소학 경험론의 입장이야. 근데 거꾸로 사이불학 즉태. 생각만 하고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 자, 사이불학. 경험에서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요. 머리로 다 지어내가지고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사람 얼마나 많이 죽었어. 니체의 과학적 인종주의 때문에 히틀러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어. 에? 생각만 하는 거지, 생각. 이런 놈들 싹 없어져야 돼, 막. 장애인들 싹 없애버려야 돼. 니체가 그랬죠. 장애인들을 싹 없애버린다고. 장애인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는 것은 문제니까 동정심도 없애버리려고. 어? 니체가. 그거 히틀러가 니체의 사상을 이용한 거 아닌가요? 이용하기는 두 놈이 똑같지 무슨 이용이야. 그 시대에 그런 놈들이 많았어. 어? 그 시대에 그런 놈들이 많았어. 똑같이 생각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니체 책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지. 그 시대에. 그중에
원어부댐 중에 히틀러가 들어있었던 거지. 근데 히틀러와 니체가 거의 다 같은데 누가 이용하고 그런 건 따질 것도 없어. 하나가 딱 달라.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니체는 독일인하고 프랑스인하고 계속 유대인을 결혼시켜버려가지고 소멸시켜버리려고 그랬어. 응? 근데 히틀러는 불태워서 꼬실라서 가스실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두 개가 달라. 그 한 가지가 달라. 둘이. 무슨 알겠죠? 나머지는 거의 겹쳐서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를 변호하려고 하는 나쁜 놈의 새끼들이 히틀러가 이용해 먹었다고 그러고 히틀러와 다르다고 그러고 다른 거 별로 없어. 90%가 같아. 90%가 그 유대인 처리 문제에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간 거 빼고. 응? 니체. 근데 니체가 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 막 읽어 지금도. 특히 예술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어? 정신병자처럼. 뜻도 모르고. 자, 다시 돌아가면 계몽주의 시대는 데카르트를 분쇄하고 경험어 시대, 감성어 시대로 가는 거다. 마지막 표현이 뭐라고 돼요? 이른바 영어로 경험적 자연학이 그 시대의 유행어였다. 피스크 엑스페리멘탈 딜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경험적 자연학이야. 자연학.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자연, 내처는 자연과 본성이라는 뜻이 다 되죠.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연구가 이제 대단히 중요해지고 외부 세계에서는 자연 연구가 중요해지고 자연을 다시 인간답게 연구하는 거. 옛날에는 그냥 대상으로만 보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봤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생물학, 동물학이 막 발전해요. 응?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진화하는가? 나중에 진화론까지 가게 되는 거라고. 그 다윈이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나? 정리, 그렇죠. 정리라는 거지. 다윈 아버지도 진화론자였다고. 근데 그때 진화론을 발표하면 아버지 직업이 다 삭탈 관직당해. 기독교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조를 했지 무슨 진화냐고. 아버지는 이제 발표를 못했고 30년, 40년 전에 아들이 이제 좀 더 많은 경험 자료를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진화론이 나온 건 최초에 등장하는 건 17세기 말부터 등장한다. 그리고 18세기 말에 가면 많은 사상들이 등장을 해서 그런 자연 창조, 신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을 자연이 창조하는 거. 그렇게 보게 되면 천지운행이라고 하는 공자의 사상하고 같아져 버려요. 그 창조란 말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자연이 스스로 창조한 걸로 그 진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보면서 독립선언문의 첫 규절이 미국의 독립선 첫 규절이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 이렇게 창조란 말을 쓰게 되는. 그 창조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진화론이 다윈이 나오기 전이지만 진화론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지를 많이 못 받았지. 왜냐면 학자의 독창적인 주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따르려면 쉽지 않아서 따르면 삭탈 관직당을 다 뺏겼네. 다 내놓고 가야 돼야. 어떤 목사는 높은 성직자인데 자기가 죽은 뒤에 이 책을 내라고 유언로 테스타먼트로 책을 냈어요. 그건 이제 감성과 생각에 대한 논고가 제목이 그런데 장 멜리에라는 사람이야. 프랑스에.
근데 자기가 케어하던 그 수만 명의 신도들을 향해서 쓴 거야. 절대로 기독교를 믿지 말고 절대로 어떤 종교도 믿지 말라. 무신론이 옳고 속지 말아라 앞으로는. 자기는 죽어버렸으니까 처벌받지 않잖아요. 책은 그렇게 써놓고 죽었어. 아까 그 책을 읽다 왔는데 죽은 뒤에 나온 연도는 1726년. 돌바하가 1760년에 무신론 책을 냈으니까 그거보다 한 30년 앞서 있지. 어떻게 신부가 자기 신도들한테 절대 기독교 믿지 말고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믿지 말고 정신 맑게 살으라고. 찾아봐. 구글에다가 지금 때려보면 바로 장멜리에 때리면 MESLIER 장은 알겠죠? JEAN. 응? 구글에 때리면 와이키피디아에 그 사람이 소개되면서 그 사람의 저서가 뒤에 클릭하면 연결되게 돼 있어. 불어로 연결이 못 읽지. 근데 또 잘 보면은 발췌 번역을 한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접근할 수 있다고, 그 내용을. 근데 무신론을 설파하는데 볼테르가 발췌했거든요. 축약을 했는데 볼테르는 이신론자야. 이성의 범위 내에서 또는 이성적인 측면에서 신을 인정하는 건데 막 그 발췌하면서 이 무신론자를 이신론자로 바꿔놨어. 그거 조심하고. 나중에 내 책이 나오면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 사회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나중에 멜리에를 내가 설명해 놨을 거예요. 상당히. 양심적인 성직자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아무튼 18세기는 감성어 시대요, 경험주의의 시대였다. 18세기 끝나고 19세가 되면서 칸트나 이런 자들, 헤겔 이런 자들 때문에 합리주의로 넘어가는데 그 합리주의는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이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성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왜? 일단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이성이 없죠. 동물은 감성만 있어. 근데 이성이 있는 자가 지배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다 그대로 하는 거야. 동물을 지배한단 말이야.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이 비이성적인 감성적 동물을 지배해. 근데 사람 중에도 동물 같은 사람 많죠. 대중은 동물적이라고 그랬어요. 경험적이고. 그러면은 철인적 지도자가 동물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동물 같은 대중도, 백성도 지배하는 거야. 응? 합리주의자 눈에는 대중은 철학을 못 하게 돼 있고,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대중은 철학을 못 한다고. 철학 못 하는 대중은 다 경험적인 사고, 오피니언 선에서 논단 말이야. 오피니언이 히라보로는 독사야. 독사 수준에 논다. 에? 학이 아니라, 에피스테메가 아니라 그게 학문이야. 학이 아니라 독사 수준에서 오피니언과 이 지식을, 난리지를 완전히 대립시킨 거야. 대중은 오피니언 수준에서 놀고 자기들은 합리적 지식의 수준에서 놀기 때문에 나라의 통치는 합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문제는 다 피지배자고 지배당해야 된다. 그러면 백성이나 다른 동물이나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성은 그 말이 탄생할 때부터 지배와 착취를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이성이란 말이. 에? 지배와 착취를 위해서. 근데 데이비드 휴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노예이고 노예로 복무하지 않으면 할 일도 없다.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성은. 내가 맨날 드는 예인데 내가 어떤 우리 동국대 여학생이야. 내일 시험 봐. 근데 애인이 술 마시자고 전화했어. 술도 마시고 싶고 시험 공부해갖고 시험도 잘 보고 싶은데 그때 합리적으로 결정하나? 시험을 잘 봐서 사람마다 이제 막 각각 성공하고 결정하는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 욕망이 더 큰 거야.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야. 그 욕망이 커서 결정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답으로 주려는 건 두 개의 욕망이 충돌할 때는 합리적 결정하는 거 아니다. 강렬한 욕망이 이기는 거야. 애인을 만나려고 하고 싶은 욕망이 크면 그게 이기는 거고 내일 시험 작파해버리고 그냥 그런 거 잘 봐서 뭐냐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때려치고 다음은 기말고사 잘 보지 뭐.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학생이면은 그 시험을 봐야 된다는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고 뭐 그런 성공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본분에 충실해갖고 자기한테 칭찬을 받더니 남한테 칭찬받으려는 욕망이 있는 거지. 응? 아니 그게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르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라고. 네. 두 개의 욕망이 충돌할 때는 강한 쪽이 이긴다. 절대 합리적인 쪽이 이기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애인한테 가기로 했어. 가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이성이 작동하는 거야. 어떻게 가야 빨리 가지? 어떤 버스, 어떤 노선을 그때는 생각해서 가는 거야. 응?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미 목적은 뭐가 결정해? 감정이 결정하는 거야. 욕망이라는 감정이. 목적을 이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도. 이미 목적이 선택이 됐지? 그러면 그 다음에 노예처럼 이성은 복무를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줄 알아. 어?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각각 결정은 틀리겠죠. 당연히 틀린데 각각 욕망이 강한 쪽이 이긴다니까. 네, 그러겠죠. 네. 여기는 바른 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고 지금 내가 2시간 연속해서 쉬는 시간 없이 할 거예요. 그걸 8시 반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 같으면 왜 8시 반에 끝냅니까? 9시까지 가야지. 이제 막 우길 거야. 의무도 욕망이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길 수도 없고 인간이 꼭 지켜야 된다고 칸트는 엄청나게 신성화 해놨는데 의무란 또 뭐냐면 감정으로 보면 강렬한 도덕 감정이 의무야. 강렬하지 않으면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가다가 살짝 몸을 부닥쳐서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근데 싸가지 없는 놈은 탁 부닥치고 가버리면 좀 기분 나쁘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그 도덕 감정이 강렬한가? 강렬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뭐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을 건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놔놓고 방치해. 자해를 하지 않고 사랑 안 하고. 그런 경우는 국가가 개입한다고. 또 학대에도 개입하고. 에?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건 어느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보통 다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다 사랑해야 되는데 안 그런 놈은 강제라도 사랑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뺏어갖고 국가가 길르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사랑의 의무가 있는 거죠. 또 정의도 마찬가지야. 정의로운 것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옥도 가고 그러면 돼. 근데 감옥 가는 것도 감옥 가는 거지만 이 감정, 이 도덕 감정이 강렬한 거, 정의가 하면 강렬한 거거든요. 목숨을 걸 수도 있으니까. 이 강렬한 것을 안 해버리잖아? 지가 더 주고 양심의 가책으로. 그 했어야 되는데. 평생 후회하는 거야. 사랑도 마찬가지야. 그 자식을 돌봤어야 되는데 안 돌보면 어떻게 돼? 딴 데 가서 걔가 커서 와서 장성해갖고 막 사태질 거 아니야. 당신이 엄마야? 하고. 평생 후회하는 거야.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우리의 도덕을 뒷받침해주는 네 가지의 도덕 감정이 있죠. 그 도덕 감정은 강렬한 거야. 의무로 느끼는 거야. 강렬한 도덕 감정을 의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성화할 것도 없어요. 칸트처럼.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대단히 신비스럽게 막 써놨거든. 자, 다시. 강렬한 도덕 감정과 강렬하지 않은 도덕 감정을 나누면 대체로 강렬하지 않은 것들은 에치켓이나 뭐 예의범절 수준에 있거나 아니면은 소덕들이다. 소덕. 뭐 부지런하고 또 검소하고, 검소하고 부지런하면 좋은 거죠, 도덕적으로. 근데 그 사람한테만 이익이 가는 거야. 소덕은 전부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간다. 옆에 있는 삼자에게는 그 부지런하고 검소한 사람은 뭐 옆에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겠지. 민폐를 안 당하는 정도, 손해를 안 당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이익밖에 없어. 소덕은 다 이익과 관련돼 있어요. 대덕, 아까 인의예지는 강렬한 의무감으로써 이익과 관계없어요. 이익을 초월해 있다. 이익이 손해나더라도 이행을 해야 돼요. 인의예지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 범위를 소인이라고 해서 공자는 작은 인, 친애로 이제 쳐버리는 거. 그걸 벗어나고 동네 정도 돼도 소인, 마을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거, 소인, 작은 인. 반대는 대인이야. 그건 천하를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거. 천하의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 인간애지, 인간애. 그 다음에 자기 세대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그건 단인이라고 그랬어. 시간이 짧아. 자기 세대. 근데 자기 세대에 다 어떤 산도 다 핥아먹어버리고 다음 세대에 먹을 것 남겨주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다음 세대에는 오히려 더 풍요롭게 가꿔서 넘겨주려고 하면 그 다음 세대까지 또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건 장인이라고 했어요. 긴 작자 써서 장인. 긴 사랑. 오래가는 사랑. 알아들어? 네. 그냥 환경운동과 관련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크기와 시간적인 장단을 갖고 나누는 거고, 네 가지를. 그다음에 세 가지로 발동하는 양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 가지고 베풀어야만 편안한 사람. 그렇게 해서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를 안인이라고 그래요. 편안한 안자 써서 안인. 근데 이익이 있어서 그 사랑을 베풀면 이익이 있어서 베푸는 경우는 이인이라고 그래요. 이로울 이자 써서. 어떤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인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팔아갖고 동네를 사람들 먹이고 자기 돈도 벌고 그러면 좋지. 서로 좀 사랑을 베푸는데 이왕이면 잘 만들어서 팔고 잘 만들면 더 잘 팔리고 그런 이익이 있어서는 사랑은 이인이라고 한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하기 싫은 사람들도 많죠. 그럴 때는 이제 강제로 국가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가령 소득 분배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강인이라고 해요. 강인. 억지 강자, 강할 강자 써서 억지로 사랑을 베풀게 만들어. 그런데 세금 내는 거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억지를 별로 못 느껴요. 내라니까 내는 건데
기어이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어? 또는 내긴 내는데 빼돌려서 조금만 내고 어? 아주 극소화시켜서 내고 끝내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게 강제로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안인, 이인, 강인 발동 방식에 따라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근데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효과는 강인이든 안인이든 이인이든 효과는 똑같아요.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야. 그런데 공자가 사랑을 베푸는데 실패하면 양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강인을 당한 사람은 그게 어떤 일로 인해서 국가 정책이 안 해버렸어. 아예 실패해서 안 해버리면 좋아해. 야, 안 뺏겨서 좋다. 어? 근데 이인은 이게 안 되면 이익을 못 얻었다고 손해난 느낌을 가져요. 근데 안인은 이거 베풀어야 되는데 못 베풀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 됐을 때는 세 가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공자가 그랬어요. 되면은 공효는 똑같다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건 다 똑같다. 강제로 베풀든 받는 사람은 똑같지. 이익을 보면서 베풀든 마음이 편해서 베풀든. 그래서 아닌 자는 국가의 원수가 돼야 된다. 아닌 자가 공자 이야기야. 논어에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나와. 안인과 이인만 나와요. 얘기에는 세 가지가 다 나온다고. 예?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도덕성도 이제 계시가 아니라 도덕 감정 모든 것도 경험적으로 인식해야 되고 합리적인 인식은 이제 X고 이제 이런 시대가 개봉주의 시대야. 영혼의 경험적 자연학이 이제 승리한 시대. 불어로 되어 있는 거지. 영어로는 그냥 엠피리시즘이 이긴 거야. 경험주의가. 영국은 아주 강렬한 경험주의 흐름이 있죠. 베이컨, 토마스 홉스, 존 로크, 데이비드 흉, 허치슨 데이비드, 아담 스미스까지 쫙 이어지는 강력한 경험주의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그 흐지부지하고 나중에 격렬한 경험주의자들, 대부분 소박 경험론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읽어봐. 그 중형가든. 네, 중형가든의 유럽적 확산과 중국식 조경 정원론의 유럽 석권. 큐 가든의 파고다는 자, 이 큐 가든의 이 파고다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층 탑인데 이게 지금 있을까 없을까? 남아 있을까 없을까? 일로. 있으니까 사진에 나온 거. 내가 가서 여기 앞에 사진 찍어야 꼭 있는 걸로 믿으면 안 돼. 있는 거요. 근데 이게 전부 중국식으로 여기가 전체가 돼 있었거든? 큐 가든이? 근데 다 지금 없어지고 요게 하나 남아 있어. 응? 뭐 다른 식으로 현대식으로 막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남아 있어. 중국에는 이런 탑이 많아. 도처에 많은데 이게 유럽에 있다는 것이 놀랍지. 네. 자, 곧 대륙의 여러 곳으로 복제되어 나갔다. 이 큐 가든의 파고다 복제물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네덜란드의 헤트루 가든의 탑과 남프랑스 루아르 주에 위치한 슈아셸 공작의 장원에 설치된 샹델로 가든. 샹델로 가든의 탑, 미넨의 왕국식 정원, 앵을리셔 가르텐의 목재탑이다. 1760년 이후에는 이제 영국 정원의 중국풍과 고딕풍이 패치워크된 이른바 중국적 고딕풍의 돌집들도 나타났고 이 중국적 고딕은 하나의 개념이 되었다. 가령 괴테는 영국 정원의 인공 동굴을 느낌의 승리 속에서
중국적 고딕이라고 기술했다. 1740년대 건축된 또 하나의 신호아지리 공원 빌딩은 스태포드셔의 셔그버러 공원에 세워진 건물이다. 1747년경에 세워진 이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고 1960년대까지 복구되어 왔다. 유명한 중국 혐오론자 조지 앤슨 제독의 형인 토마스 앤슨의 이 중국 건물은 영국 목수들의 혼합 고안물이 아니라 중국 국민의 진짜 건축 양식이었다고 한다. 근데 이 조지 앤슨 녀석은 중국을 엄청나게 요구했거든요. 근데 중국 가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중국 건물들에는 엄청나게 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 형한테는 중국식 공정원을 만들도록 했어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놈인데 앤슨 제독이라는 자가. 자,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교섭을 요구했는데 중국 대표가 거부해요. 또 요구하니까 거부해. 그러니까 우선 석 달 정도 양자강 하구에인가 강하구에 있다가 안 되니까 오면서 강구로 들어가가지고 그 연안에다가 전부 한포 사격을 해버려. 그 어촌이나 이런 데요. 그냥 오지. 그렇게 나쁜 놈이 이놈이 앤슨이. 자. 이 빌딩은 원래 내문 과교로 물과 연결된 호수섬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멀리 빠져나갔다. 중국 건물은 오목한 지붕에 넓게 퍼진 처마를 가진 이 사각 정자였다. 이 정자의 바깥쪽은 내문 문양과 함께 핑크색 바탕에 옅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이것은 앤슨 제독이 중국 강동성을 방문하는 동안 시찰한 어떤 중국 건물을 복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해체된 인테리어는 영국에서 늘 볼 수 있었던 만큼 정말 기분 좋은 혼합 신호아지리의 견본이었다. 벽토 천장은 우아한 로코코 스타일이다. 벽감은 반곡선 아치형의 정교한 삼중 칸막이에 의해 방의 주요 부분과 분리되었다. 이 칸막이는 새들을 줄 위에 앉힌 석고 원숭이로 치장되어 있었다. 방 전체는 빨간색, 연녹색, 금색으로 유쾌하게 색칠되었고 중국 그림들과 정교한 파고다 꼭대기 모양의 색칠된 거울들로 치장되어 있었다. 이 중국 건물은 18세기 중국이 철학자 공자의 천국이라는 전설을 파괴하려고 했던 여행가 앤슨 제독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1750년 신화지리 건물들의 패션에 고무되어 하프펜니는 중국 사원의 새로운 설계도라는 서적을 시리즈로 냈다. 1752년 출간된 이 시리즈의 제4권은 적절히 꾸며진 중국과 고딕 건축이었다. 하프펜니의 이 시리즈를 기점으로 1754년부터 1767년까지 에즈워즈 달리, 오클리, 오버, 라이트 데커 등에 의해 중국 건축 관련 서적들이 줄지어 출간되었다. 하프펜니는 반푼짜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름이 반푼이냐? 자. 네, 중국 정원에서는 자연이 수천 가지 다양한 변형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었다. 자연과 예술의 중도적 혼합을 통해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리고 세밀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국 정원의 이런 특징이 바로 영국인과 유럽인들을 매료시킨 점이었다. 중국 정원의 특별한 매력은 예술적 관점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모든 무드의 다양한 연세 속에서 마음을 조율해 주는 힘에 있었다. 바로 이런 성질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의 정원, 즉 영국의 중국식 조경가든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는데 이것은 중국 영국식 정원이라는 뜻에서 중영가든이라는 프랑스어 이름을 얻었다. 왜냐면 이게 이런 말을 영국에서 쓴 건 아닌데 프랑스 사람들은
르 자르댕 앵글로 시노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속 중형가등이라고 우리가 해줘야 되죠. 자,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일찍이 이 중형가든을 도입했다. 구불구불한 실개천과 잠깐 고도, 거기가 아글로가 아니고 앙글로인데 N자가 빠졌네요. A 뒤에 AGLO는데 거기 A 뒤에 N을 넣으세요. N을. 구불구불한 실개천과 보도, 불규칙적 식목과 이목을 끄는 기묘한 물건들로 꾸며진 영국의 중국식 조경 정원은 중국풍 조경 정원은 중국풍 조경 정원은 해협을 건너 제일 먼저 프랑스에 상륙했고 그 다음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건너갔다. 40년이 경과하는 사이 그것은 모든 대륙 군주의 영토의 본질적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나라들 있죠. 뭐 네덜란드까지는 우리가 그들이 많이 여기 왔다는 거 알지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가 엄청나게 극동을 많이 와요. 무역을 하러. 꼭 한 그 선박이 그 나라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자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발전한 거야. 어? 공자를 열심히 받아들인 나라일수록 개명됐고 근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들이 왜 오늘날도 잘 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덴마크는 군사력은 약하지만 지금 잘 살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니까 덴마크가. 에? 그 노르웨이는 거의 막 9만 달러 막 그러던데 지금 얼마야 노르웨이? 일본에 더 올라갔어. 어? (7만 5,400) 응? 와, 이 정도 잘 사니까 한 500만 정도 되는 400 한 얼마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때 이미 아주 개명돼 있었어요. 덴마크도 그렇게 많이 와. 광동성에 그 무역을 한다고. 자, 아주 짧은 사이에 중형 가드는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했다. 프랑스인들은 이토록 매력적인 도식의 정원이 점액질적, 냉정한 영국인들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할 정도였다. 윌리엄 체임버스에 의하면 프랑스인들은 이 정원이 중국적 기원을 가진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자존심에 위안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1771년 호로스 월폴은 프랑스인들이 최근 년에 우리의 정원 양식을 받아들였지만 보다 멀리 떨어진 경쟁자들에게 근본적 은혜를 입는 것을 선호해서 이 발견을 중국인들에게 돌리고 우리의 조언 미감을 중령 미감이라고 부름으로써 여기 중국을 넣었다 이거야. 그냥 영국 미감이라고 해야지. 르그 앙글로 시누아 해갖고 빼라 이거야. 이거 중국을 지들 거라고 완전히 영국 거라고 해. 자, 우리의 장점 아니 오히려 우리의 발명의 독창성을 반절 부정한다고 말했다. 자, 미감이 아름다울 미자 미감이 영어로 뭐죠? 우리 희주 씨 미감이 뭐예요 영어로? 화가가 알아야지 그걸. 테이스트라고 그러면 미감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많은 책이 취향이라고 잘못되어 있어요. 정신 나간 놈들이야. 이게 앞에 첫 번째 세 가지 뜻이 있어. 테이스트가 하나는 미각, 만미자 써서 미각이 있고, 두 번째는 미감, 아름다울 미자 미감, 세 번째는 취향이야. 취향. 근데 이 미학과 관련되거나 예술과 관련될 때는 이 아름다운 진짜 미감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불어도 마찬가지야. 불어 여기서 중형 미감할 때 구 그랬잖아요. 구. 이 구가 테이스트랑 똑같아.
뜻이 또 세 가지가 다 있어. 네가 딱 봐서 컨텍스트상 미감이라고 번역이 돼. 미감이라고 번역이 돼. 내가 미감으로 번역해 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취향이라고 하거나 미각이라고 하면 이거 많이 정신 나간 번역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특이한 건 왜 입맛하고 이 아름다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내 생각은 그 음식은 중요한, 사실 잘 만들기로 하면 예술이거든. 음식이 대중예술이에요. 근데 그거 잘 만들면 엄청나게 대접받아. 그 셰프가. 오늘날 옛날에 셰프가 우리나라에서 별 대접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뭐 뉴욕이나 이런 데서 셰프가 엄청나죠. 그 사람 모셔오면 막 레스토랑에 막 풍성하게 돈을 벌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뭐 그 정도까지 아직 가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셰프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엔 지휘로 많이 이제 그 요리사를 대우했는데, 그 요리사를 이제 숙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궁궐에서 그 요리사를 한 숙수는 대숙수라고 그랬어요. 대숙수. 요리사라서 최고 명예로운 자리가 대숙수. 청와대 요리사나 똑같아. 옛날 말로 대숙수. 지금도 시골에서 쓴다고, 대숙수는. 그냥 이 사람 대숙수야. 응? 궁궐에서 진짜로 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급의 요리를 하는 사람을 대숙수라고 감탄하면서 할 때 그렇게 해요. 아마 나이 좀 있는 사람은 들어봤을 수 있어. 지금이야 뭐 그런 말 쓰는 사람 없지만. 그러니까 뉴욕에서 대숙수라면 엄청나지. 그야말로 그랜드 셰프인데 그랑 셰프.